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탄핵 심판 6차 변론길 진실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곽 전 사령관의 발언에는 어이가 없다는 듯 엷은 미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출수 지시는 받지 않았고 제가 국회하고 선관위 세 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권 임무 중지하고 철수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서 분철수를 지시했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계엄 해제를 하겠다고 선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뒤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네, 이것은 탄핵 공작이 아니냐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두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홍장원, 곽종근, 이렇게 해서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이런 의혹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탄핵 소추가 공작이라는 프레임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죠.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세력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조작을 해서 어떤 일을 벌이는 것이 공작인데, 글쎄요, 윤 대통령의 저런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는 이제 상당히 의문인데,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이제 일종의 빌미를 제공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실수는 사실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특정 정치인의 개인 유튜브에 출연을 한 것은 사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예. 그런 일은 하지 말았어야죠. 특히 저 12.3 기염 사태에서 3일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민감하고 혼란스럽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증언은 국회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행정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기록으로 남아야 되는 것인데 잔뜩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김병주 야당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한 것, 이것이 윤 대통령이 저런 주장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측면은 있다. 예.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의 의회 봉쇄라든가 정치인 체포 이런 것에 관한 여러 가지 증거나 이런 것들이 진술 논란 외에 이 물증이 많잖아요. 홍장원 메모라든가 최상복 메모라든가 그리고 다음 주에 증인으로 이제 출석을 합니다마는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지시를 한 이런 내용들, 이 물증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작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에는 상당히 근거가 약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 증인 중에 윤 대통령이 콕 집어 지목한 두 명, 홍장원, 곽종근, 이 두 명의 그 진술, 12월 6일에 있었던 이 발언부터 시작이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지목을 했는데 12월 6일, 그러니까 계엄 선포 사흘 뒤죠.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장원 차장은 국정원 집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기하고 있던 도중에 10시 53분경 비상계엄 발표가 나고 종료 후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체포 대상자니까
이분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그리고 권순일 전 선관위 위원과 또 한 명의 선관위 위원을 불러주었는데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미친 X로구나. 그거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메모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은혜의장으로 가서 일부 들어갔던 인원이 있고 밖에 일부 있던 인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조치를 하면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뤄졌던 저 두 사람의 증언, 정치인 체포 관련한 저 증언이 탄핵의 시작이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제 윤 대통령 얘기는 저게 탄핵 공작이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내란 프레임이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정확하게. 근데 이제 윤 대통령 측은 그쪽으로 프레임을 바꾸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지난 1월 25일 예. 날 이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말이죠. 윤곽근 변호사가 한 얘기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TV에 다 보도가 됐는데, 중계가 됐는데 공수처 예. 그리고 법원, 경찰 이 민주당의 이 지휘를 받아서 실체적인 내란 행위를 일으킨 거다라는 취지의 단어를 썼어요. 그 1월 25일이니까 제법 됐습니다. 근데 어제 대통령이 말씀한 저것과 저 얘기가 일맥상통하는 거죠. 내란 공제, 내란 프레임. 이건 뭐 똑같은 얘기예요. 민주당 지휘하에 실체적인 내란 행위를 한 거다. 공수처와 법원과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으로 가는 건데 우리 김진우 의원 말씀처럼 어제 이제 곽정근 전 사령관의 얘기 중에서 요원이다 인원이다 이걸 가지고 굉장히 좀 설왕설래했어요. 예. 그리고 정영식 재판관이 분명히 얘기해라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좀 헷갈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원의 신빙성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은데 예. 어제 다들 보셨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어제 6차 변론에서의 그 곽정근 사령관의 얘기는 일맥상통해요. 그리고 이전하고도 바뀐 게 그럼요. 없다. 그리고 이제 예. 이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150명이라는 얘기를 어제 김현태 단장이 얘기를 했다고요. 그럼 150명의 인원을 국회의원이 아니면 누가 150명이 들어가 있겠어요? 이게 정확히 150명은 정적수 아니에요. 의결 정적수 아닙니까?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그 150명이라는 단어는 어제 그 김현태 특임 단장이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이건 오히려 곽정근 사령관이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어요. 150명은 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맥락에서 말이죠. 물론 이제 그 5차 변론에서의 이진우 사령관이 이런 사람들은 계속 답변을 거부하고 그랬습니다만 예. 제가 제가 볼 때 어제의 그 곽정근 전 사령관의 얘기고 김현태 전 사령관의 김현태 단장의 얘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말이죠. 예. 흔들 게 하나도 없고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내란의 프레임이다?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 지금 탄핵소추 의결된 게 뭡니까? 무장한 병력이 국회에 들어가서 헌법을 위반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탄핵소추가 의결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갑자기 11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11월 6일 날인데 사흘 만에 무슨 프레임을 짜고 무슨 공작을 합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예. 네. 어쨌든 뭐 곽정근 전 사령관 진술이 뭐 일맥상통한다라고 이제 얘기는 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세부적인 표현을 보면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어제 곽정근 전 사령관의 진술과 관련해서 또 헌법재판관의 집요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예. 안에 있는 일을 빨리 이제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이 그때 당시는 우리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까?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얘기 중에 뭐 의원 끌어내라서 의원이라는 거는 자기가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지 제가 그 의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의원이 아니라 인원이라고 들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단어가 정확히 맞는 건지 모르겠다. 좀 혼선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예.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화폰이기 때문에 녹취가 되지 아니하고 그러면 곽종근 사령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과연 그때 전화통화에서 오간 워딩을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사실 100%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군대에서 인원이라는 표현들을 아주 자주 씁니다. 인원이 몇 명이야? 뭐 예를 들면 뭐 인원들을 동원을 해서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곽종은 특전사령관의 뇌리 속에는 인원이라는 표현이 상당 부분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의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원이라고 지금 기억을 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인원이라는 표현을 해서 인원으로 기억을 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도 특정사령관이 인원이라는 기억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의 뇌리는 일반인들의 뇌리하고 언어 감각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 문제는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헌재에서는 아마 밝혀지기가 어려울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좀 더 자세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 가장 중요하게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YTN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검찰이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관련된 그 수행 부관과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일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카니발 형태의 지휘 차량 안에 있었어요. 예. 수행 부관하고 둘이. 예. 그런데 텔레비전도 안 보고. 그런데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대단히 밀폐된 구조이기 때문에 스피커폰을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음성이 그대로 다 그 차 안에 울려 퍼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행부관이 그거를 듣고 이 총이라는 단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그리고 4인 1조가 돼서 들쳐업고 나와라. 그리고 계엄령을 2차, 3차 할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핵심적인 것을 수행부관이 다 들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화 목소리가 블랙박스에 다 녹음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수행부관이 듣기로는 이해하기로는 블랙박스를 지워라라는 뜻으로 블랙박스를 한번 들여다봐라 라는 지시를 내렸고 수행부관이 블랙박스 내용을 지우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다 지웠다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을 지우지 않고 블랙박스 녹음이 그대로 있다고 하면 저런 수많은 증인들 부르고 헌재에서 시간을 써서 이렇게 다툴 필요가 아예 없는 것이죠. 가장 핵심적인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블랙박스에 녹취가 되어 있으면. 예. 그런데 이제 그것도 삭제됐으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 150명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제 이 김현태 단장이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얘기를 들을 때 150명이 아직 안 됐다고 하니 들어갈 수 있겠는가? 들어가서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예. 사정적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현태 단장의 증언이. 예. 넘으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렇죠. 거죠. 예. 안 된다고 하니 내가 150명이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화를 받고 150명이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니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사정적으로. 예.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상당히 충격에 빠져서 이 명령을 내가 어떻게 이행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김현태 단장한테 들어가서 끄집어내라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사정적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 150명 숫자라는 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김현태 단장이 헌재에서 그 증언을 한 거 아닙니까? 150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윤 대통령 측의
결정적으로 불리한 단어가 돼버린 것이죠. 150명이요. 예. 150명은 국회의원 아니면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단어 아닙니까? 150명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대화가 오고 갔다는 것을 예. 김현태 단장의 입에서 증명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김준희 의원님 얘기는 지금 뭐 의원이니 요원이니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150명이라는 그 단어가 증언에서 나온 이상 그 논란은 좀 무의미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제가 것 아까 같아요. 맨 처음에 얘기한 게 예. 그거 아닙니까? 150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일 수밖에 없다. 아니, 이렇게 150명이 해석을 국회의원이죠. 하시는 거죠. 예. 왜냐하면 150명 과반이 돼야지 넘어야지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가 있는 예. 거 아니에요. 그건 거긴 더 이상 어떠한 핑계도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말은 자유지만 그것까지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김현태 단장이 한 얘기라니까요. 그 처음에 이 얘기는 말이죠. 어제만 한 얘기가 아니라 김현태 특임단장이 12월 9일에 기자회견을 했죠. 그 TV에 나와서 이게 울먹거리고 했던 기자회견 다 예. 기억하지 않습니까? 전쟁 기념관 앞에서. 그때 한 얘기가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또 150명 넘으면 안 된단다. 끌어낼 수 있겠냐? 이런 뉘앙스였다고 그날도 얘기했어요. 이건 예. 일관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이 부분을 자꾸만 다른 얘기를 들어서 요원이다, 인원이다, 사람이다 이거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야말로 정확하게 기억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전반적인 이 상황, 이 사태의 본질을 훼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50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예. 저도 그건 처음에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이게. 예. 근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이제 워낙에 좀 핵심적인 증언의 대목이다 보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최초 발언이 지금 기억에 의해서 이제 어쨌든 핵심 단어가 바뀌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니냐 신빙성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완벽한 것에 비하면 균열이 맞죠. 그러나 전체를 좌우할 만한 커다란 균열은 안 될 것이다. 예. 토대는 흔들지 못한다. 토대는 예. 흔들지 못한다. 왜냐하면 헌재에서는 상당히 크고 종합적으로 봅니다. 이런 개별적인 어떤 언어의 논란이라든가 이런 일부의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계엄을 한 것이 합법이었냐, 합헌이었냐, 그리고 의회 봉쇄에 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예. 체포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을 이제 공작의 주체라고 비난을 했는데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정리해라고 얘기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시인을 하잖아요. 내가 잡아들이라는 게 정치인들이 아니라 간첩들이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 대통령이 예. 홍장원 차장에게 싹 잡아들여라고 하는 말은 다 한 것이 대통령이 시인을 했잖아요. 끌어내라는 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아니 간첩이라는 주요 거죠? 정치인들 예. 체포. 예. 정치 이재명, 한동훈 이런 예. 정치인들 체포. 예. 그 체포를 홍 차장에게 싹 잡아들여라는 말을 했다 내가. 예. 그런데 정치인이 아니라 간첩을 잡아들이라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반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뒤집어지는 게 영인영 사령관이 홍 차장하고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이 특정 대상 명단, 이 여사령관이 표현을 할 때 특정 대상 명단, 사실상은 이제 체포 대상이죠. 예. 그 명단을 불러줬고 메모가 있고 그 명단의 검거에 협조해달라는 얘기를 받았다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헌재가 채택을 하고 분석을 하는 대상이 일부의 언어 논란만이 아니다. 헌재는 항상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런 헌재의 종합적인 판단을 과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뚫고 나갈 수가 있을 것이냐. 그럼 물증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최상목 메모라든가 홍장원 메모라든가 그리고 저 세상에 다 나와 있는 포고령 이런 물증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어쨌든 어제 6차 변론기일에서는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 대목과 관련해서 이제 진실 공방이 오갔던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발끈하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다짜고짜 이런 지시를 공직사회에서 상하간에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한 얘기냐 이렇게 또 반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론이 할 수 있죠. 그럼 저도 반론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 야당이 탄핵을 좀 남발하고 예. 입법을 마음대로 했고 예산 삭감했기로 서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공직사회에서 계엄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논란이에요. 그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측은 어떻게든 반론을 계속 제기하면서 프레임을 바꾸려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명백하게 드러났어요. 예. 내란 프레임, 탄핵 공작. 이건 예. 대통령의 언어였어요 어제. 예. 그러니까 계속 부단하게 이런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이제 지난달부터 계속 이제 그 헌재 절차적 문제 같은 예. 거, 또 공수처의 뭐 수사권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다가 이제 또 다른 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프레임을.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명백해. 특히 이제 이따가 얘기 나올지 모르겠는데 비상입법기구 같은 거. 예. 아니 도대체 비상입법기구가 왜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건 의원을 빼내고 자식을 다 떠나가지고 비상입법기구를 했다는 얘기는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던 그런 의지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국회 활동 방해라는 게 뭡니까? 그게 국헌문란이에요. 형법 91조에 나와 있는. 예. 그럼 명백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여러 가지 논란 같은 거 의원이나 요원이나 사람이냐 뭐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전반적인 큰 틀을 바꿀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5차 변론에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조지호에게 위치 추적 요청 인정했다고 얘기했다고요. 예. 그 이런 것도 다 이건 왜 안 받아들입니까? 예. 네. 어쨌든 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나는 국회의원이라고 이해를 했다. 이렇게 진술한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지시를 받은 직속 부하죠. 김현태 단장도 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기존과는 좀 결이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난해 12월 기자회견 때와 어제 말이 좀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이런 뉘앙스였다라고 했는데 어제는 일단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고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케이블 타이 관련해서도 진술이 좀 달라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인원을 포박할 수 있으니 케이블 타이 잘 챙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니까 인원 포박용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어제는 문을 잠궈야 하는데 케이블 타이 넉넉하게 챙겨라고 지시했다. 문을 봉쇄할 목적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이 달라진 진술이 국민의힘에 회유당한 거 아니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회유라기보다는 이제 한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김현태 단장은 내란 중요 종사 혐의로 지금 형사 재판을 받고 있고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변호사와 상의를 한 측면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헌재에서 어떻게 증언을 해야 형사 재판에서 내가 불리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자신의 부하들이 국회 본청에 들어간 행동이 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형사재판에서 상당히 중하게 이 처벌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끌어내라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는 사실까지만 인정을 하게 되면 그 양형의 어떤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김현태 단장이 왜 안 하겠습니까? 예. 저는 회유보다는 변호인간의 어떤 자신의 국명을 위한 이런 전략의 발생이라고 보고 예. 그리고 이제 케이블 타이 부분은 명확하게 말이 바뀐 부분이고 그런데 그 앞에 국회에서 한 달 전에 한 증언은 정확하게 우리가 워딩을 보면 아까 이제 YTN에서 자막에 띄웠습니다만 이러이러한 뉘앙스의 지시를 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이런 지시를 들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이런 뉘앙스의 지시를 들었다 내가. 뉘앙스라는 표현은 취지라는 표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들었다. 예? 이것이 예를 들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곽종근 사령관이 단장에게 사정조로 얘기를 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겠느냐. 예. 이것을 김현태 단장은 나는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로 뉘앙스로 이해를 했다라고 한 달 전에 얘기한 예.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현태 단장이 어제 이제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들었다라는 그 150명도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자체가 본인의 재판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도 그렇게 예. 봐요. 뭐 그렇게 몰랐을 수도 있겠는데 상식적으로 모르긴 좀 어렵죠. 국회의원이라는 걸 모를 리가 없다.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매우 그렇게 나서. 보신다. 근데 뭐 그렇게 예. 모른다고 하니까 예. 그거야 그런 판단을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할 거예요. 이 진술이나 증언 이런 것들의 어떤 신빙성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느냐, 그리고 구체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말과 이제 맞춰봤을 때 얼마나 더 진실에 가까울까를 이젠 녹취도 없고 뭐 CCTV도 없으니까 그 재판관이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네. 그 재판관의 판단은 헌재 재판관의 판단은 형사 재판의 법관하고 다른 거잖아요. 예.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 헌재의 재판관은 그걸 거예요. 헌법 위반했는데, 법률 위반했는데 만약 했다면 이 헌법 법률 위반이 과연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예. 이 뭔가 이 판단을 바꿀 만한 그런 요소는 될 수 없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예. 네. 어쨌든 뭐 이제 7차 헌재 변론기를 준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이른바 윤석열의 호위무사라고 불리는 윤상현 의원과 김민전 의원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접견 마치고 나와서 어떤 얘기 했는지 들어보시죠. 우리 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감은 가지고 계시죠. 당에 대한 기대감. 지금은 국가적으로 어려울 시기다. 민주당이나 이제 좌파는 강력하게 카르텔 형사하고 집요하게 싸우지 않냐. 우리는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된다. 좀 더 강력한 이런 자세, 견지가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우회적인 말씀도 있어요. 저는 헌재에서 기각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조기 대선은 있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다 하늘이 결정하는 거다라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뭐 조기 대선을 한다 뭐 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건 없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모래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당에게 어떤 당부를 하는 건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탱을 해주고 있는 기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강경 보수 세력, 집회를 주도하고 또 윤 대통령을 지키자라는 구호를 외치는 그 두 번째는 국민의힘의 친윤 주류 세력, 그리고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세력이니까 본인이 지난번에는 이제 대국민 담화라든가 이런 데에서 본인을 지지하고 지키자고 외치는 강경 보수 세력에게 끝까지 싸우자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또 하나의 기둥인 국민의힘을 향해서 끝까지 나를 지키는 방향으로 이 주류가 뭉쳐달라. 그래서 이제 이 당 밖의 강경 보수 세력과 연대를 해서 예. 이거 끝까지 싸울 만한 계제가 현재 된다. 이런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뭉치자. 당이 뭉치면 본인도 돌아올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두세 가지의 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첫째는 윤 대통령은 뭐 높은 확률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헌재에서 다퉈보면 기각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지우지 않고 있다. 예. 첫째는 갖고 있다. 두 번째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서 내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식의 입장과 스탠스를 전략을 취함으로써 만약에 형사재판에서 내가 내란죄 혐의에 관해서 무죄를 받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비록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내가 이제 강경 보수 중심 세력의 하나의 리더가 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한 사람의 제야 지도자가 돼서 정치적인 역량과 파워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두 가지. 파면도 되고 형사재판에서 내가 내란죄 유죄가 돼서 감옥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세 번째 가능성은 매우 아주 작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대통령 구속이 하나의 매듭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헌재 출석을 계속하고 본인의 메시지를 이렇게 뭐 옥중 정치를 통해서도 내면서 국민의힘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 인위적인 거리두기에는 나서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뜻이 어떤 겁니까? 인위적으로 거리두기는 나서지 않지만 예. 자연스럽게 대통령과 거리가 주어지고 네. 대통령의 탈당 출당 얘기가 나올 때는 그때는 생각이 달리할 수 있다는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대단히 이제 애매한 거죠. 애매한 거고 곤혹스러운 거죠. 그야말로 현재 지금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도 안 됐는데 조기 예. 대선 얘기할 수도 없고. 예. 그렇지만 사실상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고 말이죠. 게다가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또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친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쓰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말이죠. 권성동 의원이 친구니까 이런 입장을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최근에 그 지도부의 행동은요. 너무 과합니다. 과하게 엄하고 과하게 비호하는 걸로 보여요. 이렇게 100번 인간적인 그 어려움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죠. 그리고 특히 저기 지금 윤상현 의원도 갔고 김정은 의원도 갔으니까 가는 건 자유예요. 면역할 수 있는 건데 처음에 간 것보다 또 자꾸만 이렇게 중진들이 몰려가고 그런 말이죠. 뭐 김정은 의원은 중진도 아닙니다만 이렇게 자꾸만 가고 그러면요. 점점 대통령이 오해를 할 수, 곡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황을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만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대선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설령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양대 지지자들이 결집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선거 칠 수 있겠어요? 중도층을 봐야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아까 뭐 저기 대통령의 생각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 속내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느 게 진실인가 좀 적어도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은 뭐 친윤 주류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다른 분들도 목소리 좀 내야죠. 이렇게까지 한동훈 대표가 있을 때는 11월 16일 전에 11월 16일 사퇴했으니까 그전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친한계 중심으로 아예 그 말도 없어요 이제는. 이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이 너무 과도하게 우경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극렬 지지자들에게 고무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론을 곡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론을 오독하는 걸 수도 있고 선거 치러야 되는 정당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쨌든 윤석열 주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이죠.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놓고도 최근에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들어보시죠.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자원 개발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해 심해 유전구는 총 7개구가 있는데 대왕고래는 그중에 한 군데입니다. 이번 시추 탐사 결과를 사기극이니 뭐니 하는 정치적 공격은 자제하시고 정부도 용기를 잃지 않고 나머지 동해 심해 유전구 6개소에 대해서 시추 탐사 개발 계획을 실행을 해서 국민들께 희망을 선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이 급해가지고 뭐 한 건 하자 해가지고 국무회의 중 나와서 한 5분 딱 발표하고 질문도 안 받고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건 윤석열 자신도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 특수부검사 기질로 대왕고래 사업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고래 싸움에 서울 등 터진다고 했는데 대왕고래 사업 때문에 윤석열 등 터졌어요. 이러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계엄을 했다. 얼마나 허구예요. 네, 박지원 의원이 SNS에 쓴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거 거짓말이었다, 뻥이었다 이렇게 드러난 거다라는 거고 국민의힘은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는 악재죠.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산업통상부에서 설명을 하면서 지난번 1차 발표 때 정무적인 판단이 개입이 됐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정무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치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에 해당되는 최대 매장량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약 2,000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악재고 제2의 어떤 그 엑스포 그때 유치 경쟁 참패 이런 것으로 이제 거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이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의 자본을 유치해서 시추를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계속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의 설명대로 시추라고 하는 것이 한 번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선 로켓 발사하고 비슷한 겁니다. 수없는 어떤 이 실패를 많이 해서 이제 성공을 하는 것인데 예. 제가 결론적으로 판단할 때는 만약에 5월 달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다음 정권의 과제로 넘어갈 것 같아요. 예. 다음 정권에서 결정을 해야 이 해결될 문제로 봅니다. 박 전 의원은 콕 집어서 예산 삭감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니 그래서 계엄했다고 하더니 이거 삭감하기 잘한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이렇게 또 반문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 예산 많이 배정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결과적으로 잘한 것 같고 당연히 다음 정권으로 남겨야죠. 만약 기각이 돼서 대통령이 복귀 안 나오면 몰라도 말이죠. 그리고 예산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미국은 말이죠. 이 셧다운이 아주 일반화돼 있어요. 꽤 많잖아요.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셧다운 되면 그 여서야 되니까 가능하거든요. 여서야 되니까 셧다운 되면 여당이 동의해 주니까 다시 돌아가고 그래요. 셧다운은요 우리나라하고 아주 성격 자체가 달라요. 봉급도 못 줘요. 일반 공무원의 봉급도 동결되는 건데 셧다운했다고 미국이 비상경험 하나요? 안 하잖아요. 뭐 미국과 우리나라 제도가 다르다고 그러는데 제도가 다르다고 이렇게 비상경험 합니까? 저런 식으로 자꾸 예산 그리고 탄핵 남발, 뭐 입법 독재 이래서 계엄했다. 이게 국가 비상사태다. 그런 논리가 언제까지 통할까요? 예, 그 말씀 제가 또 첨언합니다. 아니 그거는 상당히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예산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한국하고 사유가 180도 달라야 뭐냐면 연방 정부가 이 차입 부채를 어느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느냐를 부채 한도 문제를 놓고 항상 대결을 해서 이제 셧다운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검찰, 경찰, 감사원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수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완전히 다 삭감을 하고 또 대왕거래 시추 예산이라든가 또는 기타 등등 원자력 산업 지원 예산이라든가 나라에 필요한 예산을 칼을 휘두르해서 잘라가지고 그것이 윤 대통령을 자극하고 이 계엄 쪽으로 몰고 간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비교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저도 한마디 드리는 게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이게 전혀 이제 상황이 다르죠. 제도가 다르니까. 근데 셧다운하고 우리하고는 다른데 그렇다고 지금 이 헌법과 이 계엄법에 나와 있는 이 요건이 전혀 안 맞아요. 예산 때문에 깎아서 계엄을 했다는 게 전혀 논리에 비약이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어쨌든 뭐 대왕굴의 1차 시추는 이제 마무리가 된 거고 여기서 마침표일지 아니면 차기 정부에서 이어져 나갈지 이 부분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특임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